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가요? 특히 저녁 시간이나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을 만져보시기도 하고 심호흡을 해보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오늘 아침 7시 부산에 사시는 김 씨 어르신께서 혼자 계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강렬한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죠. 왼쪽 팔까지 저릿저릿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셔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씨 어르신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집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응급의학과에서 3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오셔서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계셨고 빠른 대처로 완전히 회복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에게도 알려주셔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심장은 1분에 70번 정도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데 심장 자체도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심장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중앙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됩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이 통증은 왼쪽 팔이나 목, 턱 등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의 안쪽 부분으로 통증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턱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심장마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도 합니다. 등 쪽으로 통증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식은땀이 흐르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립니다. 평소 땀을 잘 안 흘리시는 분들도 갑자기 땀으로 옷이 젖을 정도가 됩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화불량과 비슷해서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찬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극도의 불안감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런 감정적 변화도 심장마비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대전에 사시는 이 씨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경 설거지를 하시던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을 잘못 드셨나 생각하고 소화제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 중앙에 무거운 것이 올려진 듯한 압박감이 시작되었고 왼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심장마비를 의심하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빠른 병원 이송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30분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휴대폰을 잡으실 수 있다면 바로 119를 누르세요. 전화가 연결되면 스피커폰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다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답하세요. 정확한 주소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있다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몇 살이신지,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의식은 있는지 등을 물어보실 겁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실에서 전화를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신 상황에서 이런 도움은 정말 소중합니다. 만약 휴대폰 조작이 어려우시다면 음성 명령을 사용해보세요. 시리아 또는 OK 구글이라고 말한 후 119에 전화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신 스마트폰들은 이런 음성 명령을 잘 인식합니다. 두 번째 단계, 집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미리 문을 열어두어야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체력이 허락한다면 열쇠를 문 앞에 놓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동호수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대기하도록 해두세요. 1층 집에 사시는 경우에는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단,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에 의사로부터 아스피린 복용 금지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복용 가능한 경우라면 아스피린 300mg 한 알을 씹어서 복용하시면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흡수됩니다. 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없으시다면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다른 단계들이 더 중요하니 아스피린에만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바닥에 눕기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나 안락의자가 있으시다면 그곳에 앉으세요.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게 하는 것이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특히 목 부분을 조이는 넥타이나 스카프, 단추 등은 벗으시거나 풀어주세요. 벨트도 느슨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능하다면 옆집이나 아래 위층 이웃에게 연락을 취해보세요. 문자나 전화로 응급 상황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심장마비 의심, 119 신고함, 도움 필요라고 알려주세요. 이웃분이 오실 수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의식을 잃으실 경우 이웃분이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까운 이웃분께 나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간단히 알려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혼자서 병원에 가려고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위 안에 음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시더라도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만 하세요. 셋째, 격렬한 움직임은 피하세요. 계단을 뛰어내려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는 행동은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모든 행동을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하려고 억지로 목에 손가락을 넣지 마세요. 메스꺼운 증상이 있어도 억지로 토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다섯째,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찬바람을 쐬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씨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경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시면서 왼쪽 팔에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삐끗했나 생각하셨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메스꺼움까지 느끼시자 심장마비를 의심하셨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시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상황실에서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자 차근차근 대답하셨고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관문을 열어두시고 평소 복용하시던 아스피린을 씹어서 드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셔서 옷을 느슨하게 하시고 옆집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바로 달려오셔서 함께 기다려주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였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박 씨 어르신의 빠른 판단과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한 것과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에 사시는 최 씨 어르신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4시경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를 찾으셨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자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최 씨 어르신은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으로 즉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상황실 직원이 차근차근 도와주셔서 정확한 상황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분께서 먼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신 최 씨 어르신은 평소 아래층에 사시는 이웃분과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119 신고와 동시에 아래층 이웃분께도 연락을 드렸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웃분이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일수록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어떤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까요? 먼저 응급상황 대비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응급연락처를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119는 물론이고 가까운 병원, 신뢰할 만한 이웃, 자녀들의 연락처를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씨는 크게 써서 응급 상황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평상시 다니시는 병원의 응급실 번호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연락처가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적어두세요. 상비약을 철저히 준비해두세요. 의사와 상담 후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준비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습기가 차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되 응급 상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곳에 보관하세요. 침실, 거실, 부엌 등 주로 계시는 곳마다 하나씩 비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에 약하므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유리병에 담긴 채로 보관하세요. 혈당 측정기나 혈압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이런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배터리도 미리 교체해 두세요. 건강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목록을 만드세요. 약물명, 용량, 복용시간, 복용 이유 등을 자세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정보도 함께 적어두세요. 음식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질환에 대한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언제부터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수술 경력은 있는지 등을 자세히 적어두세요. 이런 정보들을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시거나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과 신분증도 한 곳에 모아두세요. 응급실에 갈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구축도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이웃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거나 커튼을 여는 신호를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이런 신호가 없다면 안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약속을 이웃과 해두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같은 층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와도 연락처를 주고받아 두세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옆집이나 앞뒤집 이웃과 관계를 맺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심장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부하 검사 등을 받아보세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미리 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CT나 심장 MRI 같은 정밀 검사도 의사와 상담 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장마비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은 가정용 혈압계로도 매일 측정하실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금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심장마비 위험을 몇 배나 증가시킵니다. 아무리 오래 피우셨더라도 지금 당장 끊으시면 위험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씩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단,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운동 시작이나 중단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등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적당량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통곡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흰쌀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드시고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번 이상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알코올은 적당량만 드시거나 아예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 우울하거나 외로운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음악 감상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제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응급 상황에 맞게 설정해 두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상황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전원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빠르게 누르면 자동으로 응급전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119를 선택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3번 누르거나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방법 등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의 응급 기능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등록할 때는 IC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IC는 In Case of Emergency의 줄임말로 응급 상황에서 연락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IC 큰아들,
IC, 둘째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면 응급실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적극 활용하세요.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리아 또는 OK 구글이라고 말한 후 119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음성 명령을 연습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집안 환경을 응급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특히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화장실에서 현관까지의 통로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깔린 러그나 카펫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두세요. 문턱이 높은 곳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조명 시설도 점검해 보세요. 밤에도 쉽게 불을 켤 수 있도록 침실 옆에 손전등을 준비해 두시거나 자동 센서 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랜턴도 준비해 두세요. 각 방마다 스위치 위치를 명확히 기억해 두시고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전화기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실, 거실, 부엌 등 주로 계시는 곳마다 전화기나 휴대폰을 배치해 두세요. 유선 전화가 있으시다면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관리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시다면 아스피린 복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천식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아스피린으로 인해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은 혀 밑에 넣고 녹여서 복용합니다. 씹거나 삼키시면 안 되고 혀 밑에서 자연스럽게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복용 후 5분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하나를 더 복용할 수 있습니다. 총 3회까지 복용 가능하며 각각 5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3번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복용 후에는 앉거나 누워서 안정을 취하세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갑자기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 중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같은 약물과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되니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와 심정지의 차이점도 정확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처법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심정지는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의식을 잃게 되고 호흡도 멈춥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서는 대처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셨을 때 의식이 있으실 동안 빠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진행되어 심정지로 이어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체계도 미리 구축해 두세요. 자녀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에 안부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해두시면 만약 연락이 안 될 경우 가족들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면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가방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응급실에 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두세요. 건강보험증, 신분증, 약물 리스트, 응급연락처, 기본적인 상비약, 약간의 현금 등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방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고 가족들도 위치를 알고 있도록 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작은 준비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주의사항도 자세히 알아두세요.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충분히 옷을 입고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해서 목과 머리 부분의 열 손실을 막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 목욕할 때도 주의하세요.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가 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욕실을 따뜻하게 데워두시고 물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세요. 여름철에는 탈수와 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기를 사용하실 때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너무 차갑게 해두시면 혈관 수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특별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실 때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2-3분 정도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돕든 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격렬한 활동을 하시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찬물로 세수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급하게 마시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할 때의 세부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심장마비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눈 오는 날 눈을 치우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시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 어깨, 팔, 다리를 천천히 돌리고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에 가슴 답답함, 통증, 어지러움,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참고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후에도 급격히 멈추지 마시고 5에서 10분간 천천히 강도를 낮춰가며 마무리하세요. 갑작스럽게 운동을 중단하면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되 운동 직후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과식은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으로 많은 혈액이 몰리면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후에는 심장마비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시거나 무거운 것을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쉬신 후에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과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심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분명히 해롭습니다. 특히 폭음은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드신다면 남성은 하루에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잔은 맥주 350ml, 와인 150ml, 소주 50ml 정도입니다. 목욕할 때의 안전수칙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15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목욕 전후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며 몸에 이상을 느끼시면 즉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반드시 기존에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약물 정보를 정리한 카드를 만들어서 병원에 가실 때마다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심장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인삼 등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건강관리의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우울감, 불안감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만약 이런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요즘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기도나 명상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종교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이에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독서, 서예,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줍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자연 속 산책도 효과적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응급 상황 시 가족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정확한 이름과 용량을 적어두세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환의 진단 시기와 치료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과거 수술이나 시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혈액형도 정확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나 담당 의사의 연락처와 평소 다니시는 병원 정보도 함께 적어두세요. 응급실에서 이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더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 앱 활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응급의료정보를 저장해두면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건강앱에서 응급시 의료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서 의료진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비슷한 기능이 있으니 사용 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가족들도 이런 기능을 알고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도 미리 파악해두세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의 응급실 위치와 연락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심장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지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응급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시면 접수할 때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가슴 통증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반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알레르기 정보도 정확히 전달하세요. 가족 중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그 정보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서는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진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퇴원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퇴원할 때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메모해 두시고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정기 외래 진료 일정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받으실 것입니다. 운동, 식이,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이라면 참여를 고려해보세요. 전문 의료진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심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교육해주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잊지 마세요. 심장마비를 경험하신 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권하는 검사 일정을 잘 지키시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시거나 병원으로 가세요.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시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율이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니 빠른 판단과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감이나 과도한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고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몇 배나 증가시킵니다.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더라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세요.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응급처치 방법들을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119 신고, 문 열어두기, 아스피린 복용, 편안한 자세, 이웃에게 도움 요청하기. 이 5단계만 기억하셔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응급 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해두세요. 응급연락처 정리, 상비약 준비, 건강정보 카드 작성, 이웃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 등을 미리 해두시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안 환경도 안전하게 정리해두세요.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을 밝게 하며 응급 상황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기존의 방법들이 더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신 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들을 보실 때도 주의하세요.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이나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해주세요. 응급연락처를 정리하시고 상비약을 준비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두렵거나 불안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충분한 준비와 올바른 지식이 있으시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와가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식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건강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해두시면 충분히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대처하세요. 119 신고, 문 열어두기, 아스피린 복용, 편안한 자세, 이웃에게 도움 요청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상시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과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이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을 지키시면 심장마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법, 당뇨 관리법, 고혈압 대처법 등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질문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응급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심장마비만큼 위험한 뇌졸중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